자, 2015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기출문제를 좀 몇 번 다뤄봤는데요. 2015년 문제들을 보면 좀 처음이라서 그런지 뭐라 그럴까요? 구성이나 뭐 물어보는 방식은 좀 상당히 투박해요. 투박하다는 거는 뭐 물어보는 거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육학이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어떤 자생적으로,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학문이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왔다라기보다 이제 유학한 분들이 대학에 자리를 먼저 잡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번역서 이런 거 중심으로 어떤 그 학술적인 접근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냥 뭐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말이 비문이 나오고 말이 앞뒤가 안 맞아도 분위기상 무슨 얘기인지 대충 이해할 수 있고, 또 혹시 틀려도 다시 물어보면 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글로 적어 놓은 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투박하고 말이 앞뒤도 안 되는 것 같은 것들이 많이 적혀 있어요. 책들에, 그러니까 이론서들에. 근데 그것을 2015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옮겨오다 보니까 조금 우리 문제 푸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무슨 소리야? 뭘 묻는 거야? 라는 게 많이 좀 답답함이 느껴질 때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 경험으로 보면은 스포츠 사회학 쪽에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스포츠 사회학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도 있지만 이게 독일에서 일본어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어서 일본어까지 같이 연결돼 있어서 더 이상한 것 같기도 해요. 교육학도 예외는 아니에요. 뭐 예외는 아니라서 중간중간에 그런 좀 어떤 거친 표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 그냥 다 이것저것 정리해서 도대체 핵심적으로 얘가 묻고 싶은 건 뭐지? 이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가늠을 해서 답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약 20분 시간을 드릴 거고요. 2015년도 문제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우리 다뤘던 거에서 최저 40점, 최대는 뭐 한도 끝도 없고요. 최저 40점, 최소 평균 60점 정도. 그냥 60점 정도만 맞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60점 이상 그 정도로 기대하고 잘 풀기를 기대합니다. 자, 20분 뒤에 만날게요. 네, 20분이 지났어요. 어떻게 좀 잘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볼게요. 자, 1번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이 아닌 건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적어놨어요. 스포츠 교육학은 어떤 교수자가 학습자에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교수 학습하는 거다라고 해서 교수자에 대한 연구, 스포츠 교육이 잘 되려면 이 교수자가 우수해야겠죠. 이런 것을 우리가 교사교육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교사와 학생이 주고받는 상호작용, 이것을 교수학습 혹은 수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내용, 이 내용은 우리가 교육과정이라고 하죠. 이 세 가지가 필요해요. 그 맨 마지막에 4번으로 등장하는 교육행정은 스포츠 교육학의 연구 영역은 관계가 없어요. 자, 2번 개방기술에 관련되지 않는 거. 개방기술은 환경이 막 변화하는 거예요. 그런 걸 얘기를 해요. 턱구 스매싱은 내 팔의 스트로크, 그 다음에 뭐 라켓의 각도, 라켓 스피드, 그 다음에 공이 날아오는 튀겨오르는 어떤 회전력, 방향, 회전 속도, 이런 게 영향받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그 실내 공간에 뭐 바람이 있나 없나, 혹은 뭐 온도, 이런 게 영향을 받죠. 스매싱, 그런 거고요. 야구 배팅도 비슷하겠죠. 축구 드리블도 비슷하고요. 농구 자유투는 내가 공을 쥐고 있잖아요. 내가 신경 쓸 거는 요거밖에 없잖아. 다른 거에 비해서 폐쇄 기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유투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농구에서 패스를 받아, 드리블을 내가 하다가 누구한테 패스를 줬어, 혹은 저 친구가 드리블 치다가 나한테 패스를 해줬어. 그럼 이걸 내가 받는 거야. 이거는 마찬가지로 개방기술이 되겠어요. 3번 스포츠 교육학이 추구하는 가치 영역, 다른 말로 교육 목표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지정의 심동이라고 얘기를 했죠. 인지정의 심동이면서 이 부분들이 적절하게 혹은 조화를 이룬 것, 이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인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평가적 영역은 목표 영역은 아니에요. 오히려 이거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을 만든 거예요. 근데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가가 다른 말로 하면 목표 달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좀 의미가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자, 4번. 스포츠 교육학의 실천 영역은 누누이 강조한 게 학교 체육이다, 생활 체육이다, 전문 체육이다, 이런 게 있다고 했죠. 전인 체육, 이것도 만든 말이에요. 만든 말이고, 없는 말이죠. 자, 학습 과제 발달의 내용 분석을 위한 세 가지 순서는 확대, 세련, 적용이다. 요거는 가번, 요 순서예요. 그대로. 요거에 대한 얘기는 이미 교재에 있어요. 그 다음에 평가의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정확하게는 평가의 타당도라기보다 도구의 타당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타당도는 양호도로서 뭐가 갖는 거냐면 도구가 갖는 거다. 평가는 측정을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측정 도구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내용 타당도, 준거 타당도, 구인 타당도 다 포함된다고 하고 준거 타당도 속에 예언과 공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조언으로 바꾼 것 같아요. 말 하나를. 네, 그래서 이렇게 6번에 3번, 4번으로 할게요. 7번, 체육 지도자의 전문가로서의 성장 방법이 아닌 거, 형식적, 비형식, 무형식 이런 게 있었죠. 네, 뜬금없이 그냥 반성적 성장이란 말이 나오게 했네요. 아, 그런데 이게 또 조금 이 문제가 조금 안타깝기도 합니다. 어떤 그 외적인 형식 방식으로서는, 성장 방식으로서는 형식이나 무형식이나 비형식을 답으로 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속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형식적, 무형식적, 비형식적 성장을 할 텐데, 그 성장의 절차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이라고 그럴까? 그 부분은 반성적으로 성장을 하게 될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자꾸 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반성적 성장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8번. 지도자가요, 학습자의 과제 수행을 관찰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기본적인 거. 1번, 학습자가 과제 수행에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 과제 수행을 안전한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과제 난이도가 학생에게 적합한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피드백을 줘야 될 필요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와, 8번 좀 어려워 보여요. 왜냐하면 다 말이 되거든. 가나 다라가 다 과제 수행을 해야 돼. 과제 수행을 교사가 학습자의 과제 수행을 관찰해야 되는 이유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지금 뭐라고 단서가 붙어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붙어 있거든요. 가장. 그럼 이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뭘로 볼 거냐는 거지. 뭘로. 여기서 안전이라는 걸 잡았으니 안전을 답으로 택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거예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다치면 우리가 뭔가를 하면서 다치면 안 되니까 다치지 않기 위해서 이게 제일 중요하겠다라고 봅니다. 9번 교수학습의 어떤 그 교수학습 과정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뭐냐? 계획, 실행, 평가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전환은 뭔가가 바뀌는 거죠? 이거는 뜬금없이 등장한 거고요. 교수학습 과정, 교수학습 지도안 같은 경우는 도입, 전개, 정리 이런 걸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개진지, 발평해서 계획, 진단, 지도, 발달, 평가 뭐 이렇게 구성하기도 해요. 그 다음 10번 체육 지도자, 스포츠 지도자의 자격 명칭이 아닌 거. 여러분이 시험 보고 있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명칭이 아닌 거. 스포츠 지도사 맞죠? 비슷한 유형으로 생활 스포츠 지도사, 전문 스포츠 지도사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건강 운동 관리사가 있어요. 그리고 유아 스포츠 지도사가 있어요. 그리고 노인 스포츠 지도사가 있어요. 답이 없네. 가만 보니까 유아가요. 유아 스포츠 지도사로 되어 있지 않고 유소년 스포츠 지도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 10번 답을 3번으로 가져갔을 것 같아요. 답은. 유아스퍼 지도사. 이건 이제 명칭이다 보니까 이름이 다르면 안 되겠죠. 자, 효과적인 단서의 특징이 아는 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서는 뭡니까? 단서 우리 교재에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단서는 뭐냐면 영어로 쓰면 Q예요. Q. Q, 클루, Q. 단서인데 뭐냐면 우리가 어떤 동작을 할 때 그 동작을 그 동작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붙는 짧은 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슬램덩크라고 하는 그 만화 혹은 애니메이션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죠. 채치수가 있고 강백호가 있고 채치수의 동생인가요? 최소연이 있잖아요. 근데 강백호가 풋내기 슛이라고 지칭하는 슛이 있어요. 그게 뭐였죠? 맞아요. 레이업 슛이죠. 레이업 슛. 레이업 슛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올라서 이제 이렇게 하는 슛인데 이거를 강백호는 인정하지 않죠. 강백호가 인정하는 슛은 오로지 덩크슛이에요. 강백호는 덩크슛만 하려고 하죠. 근데 덩크슛을 넣을 수 있는 찬스가 쉽게 등장하지는 않으니까. 그래도 여러 가지 슛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 득점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상황에 맞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 훈련을 하게 돼요. 이제 소연이가 강백호한테 뭔가요? 그 풋내기 슛을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예. 두고 온다 혹은 놓고 온다 이런 얘기를 하죠. 덩크슛하고는 기본 개념이 다른 거예요. 덩크슛은 예를 들어서 꽂는다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레이업은 그 앞에다가 그냥 두고 온다는 느낌. 이렇게 두고 온다 네 글자로 레이업 슛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단서를 제공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인 단서는 뭐냐 하면 첫 번째 간결해야 돼요. 두고 온다 네 글자로 끝나잖아. 그 다음에 구체적이죠. 두고 온다는 그 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죠. 연령에 맞는 용어 거의 대부분 연령에 따라서 용어가 크게 다르진 않겠죠. 그 다음에 평가가 가능한 용어 표현 이거는 관계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단서는 평가를 위한 게 아니고 측정을 위한 게 아니고 그 동작을 이해하기 위한 거고 기억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11번 단서에 대한 설명을 좀 더 길게 했는데요. 단서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12번 지도자가 수업을 계획할 때요. 고려해야 될 거. 수업 시간 고려해야 되죠.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 수업 공간 및 기구, 참여 학생 수 이거 다 고려해야 될 건데요.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할까요? 이거 계층과 비슷한 거죠. 학생들이 급여를 얼마나 받는지, 부모가 되겠죠. 굳이 한다면.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지. 이거 굳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쓰는 용어나 뭐가 달라진다고 하면, 그때는 모르겠는데, 보통의 경우는 굳이 다른 거에 비해서 수업 시간, 공간 배치, 공간, 참여 학생 수 이런 거에 앞설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걸 먼저 고려하고 맨 마지막에 후반부에 고려한다가 된다면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도나 뭐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고려 요인으로서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거리가 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학습 난이도, 과제의 난이도를 조절하는 방법이 아닌 거. 남녀 학생의 구분은 바로 뭐로 이어지냐 하면 성차별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거 아니고요. 운동 수행 조건 바꿀 수 있죠. 인원수 조절 바꿀 수 있죠. 예를 들어 축구를 11명이 하는 거, 13명이 하는 거, 3명이 하는 거 다르겠죠. 난이도가 조절될 거예요. 기구의 조정, 기구의 높낮이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겠죠. 운동 수행 조건, 예를 들어 이어달리기를 하는데 2인 3각으로 한다. 조건이 바뀌는 거죠. 더 어려워지겠죠. 남녀 학생의 구분 이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14번
중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 중 어떤 영역에 포함되는가? 1번 정규 교육과정 활동, 2번 동아리 활동, 3번 봉사활동, 4번 진로활동. 이 중에 동아리 활동에 포함되죠. 동아리 활동에 포함됩니다. 정규 교육 활동에 들어가는 건 뭐냐면 체육이라고 하는 시간을 의미해요. 15번 지도자가요, 교수자가 수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학생들이 얼마나 즐겁게 수업에 참여했냐? 학생들이 수업 중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했느냐? 학생들이 수업 중 얼마나 열심히 참여했느냐? 학생들이 수업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거 수업 성공 여부 판단하는 거 평가라고 얘기하면서 평가의 핵심은 목표 달성도라고 얘기했죠. 요거 라번이 되겠습니다. 가에 얼마나 즐겁게, 다에 얼마나 열심히, 이런 건 사실 비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비슷한 얘기다. 가와 다는 비슷한 얘기이기 때문에 둘 다 답으로 가져가기 어려울 것 같다. 16번 넘어가겠습니다. 16번.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절하지 않은 지도자의 행동은 무엇이냐? 1번 움직임의 개념, 전략, 진술, 전술 이해 등 신체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좀 말이 긴데 결국은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할 때 갑은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 된다. 2번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과 협동의 중요성을 경험하게 한다. 4번 승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속성으로 강조한다. 라번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스포츠가 움직임,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이해시킨다. 뭐겠냐는 거죠. 그런데 여기 단서가 붙어 있어요. 일반 학생이라고 하는 거. 답번에 가서 승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굳이 계속 강조할 필요가 좀 없다, 혹은 좀 거리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죠. 누구를 대상으로? 일반 학생. 일반 학생들이요, 굳이 승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굳이 여기 승리를 한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반 학생이라기보다 학생 선수라고 부르는 게 편하겠죠. 학생 선수에게는 승리의 중요성을 계속 어느 정도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어느 정도. 왜냐하면 늘 경기에 나가야 되고 경기에서는 이기는 것을 목적으로 하니까. 자, 17번. 다음 설명에 맞는 평가 방법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네요. 네모 안에 들어있는 거는, 네모는 다른 말로 하면 지문이죠. 지문에 요런 특징들이 있대요. 미리 정해놓은 기준과 비교해서 학습자의 성취 수준을 평가한다. 그 다음에 개인이 얼마나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 여부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특징을 갖는 게 뭐냐 이러는 거죠. 자, 미리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니까 이 기준에 비교해서 성취 수준을 평가하는 거 절대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번에 상대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조금 이제 절대평가와는 다른 게 되겠죠. 자, 18번. 아래 지문이 설명하고 있는 수업 모형은 뭐냐는 거예요. 자, 학습자 스스로 학습활동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한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거는 교사가 질문을 했다는 거죠. 교사는 과제 수행 방법을 설명과 시범이 아닌 질문을 통해서 학습자 스스로 찾도록 한다. 스스로 찾도록 탐구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18번 탐구 수업 모형이 되겠습니다. 19번 스테이션 티칭으로 적절한 것은, 스테이션 티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스테이션은 굳이 말하자면은 역이에요. 역 스테이션. 그런데 스테이션은 또 장소, 공간의 개념이에요. 여기서는 뭐 하고, 여기서는 뭐 하고, 여기서는 뭐 하고,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죠. A 스테이션, B 스테이션, C 스테이션이 각기 다른 거, 혹은 같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같은 거면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같은 거일 경우에는 과제당, 스테이션당 인원수를 줄이는 거 정도가 목적이 될 거예요. 이왕이면
다르면 더 좋겠죠. 이렇게 스테이션 티칭을 하는 거, 요거의 특징을 존재하지 않은 것, 과제 교수라고도 해요. 스테이션이기 때문에. 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기구가 부족한 수업 상황을 사용할 수가 있죠. 기구가 부족해. 그러니까 서로 다른 기구 세 종류를 A, B, C로 만들어낸 거예요. 지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학생들 전체를 관찰하기는 다소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분산이 돼야 되니까. A, B, C 세 군데. 근데 교수학습 과정에서 지도자의 영향력을 극대화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스테이션이 하나, 둘, 셋으로 나눠지니까 교사는 세 스테이션에 분산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예요. A에다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 B하고 C는 이 영향력에서 제외가 되는 어떤 약해지는 이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9번은 나로 가져가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유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질문 유형 이것도 우리가 다루지 않았는데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답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질문 유형은 크게 둘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회상, 그러니까 하나는 답이 하나로 수렴하는 수렴형 질문과 그 다음에 답이 여러 개로 많아지는 뭐 확산형 질문 이렇게 구분을 할게요. 일단 그 질문은 답이 한두 개로 줄어드는 수렴하는 그런 어떤 그 수렴형 질문과 그 다음에 답이 여러 가지인 확산형 질문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수렴형 중에서 기억에 의존해서 답을 수렴하는, 기억에 의존하는, 이걸 우리가 회상형 질문이라고 그래요. 답의 가지수가 줄어드는데, 옛날에 기억한 거, 경험한 거를 물어보는 거, 회상형 질문, 수렴형 질문. 그 다음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같이 판단할 수 없는 거, 그냥 다 답인 거를 우리가 가치형 질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치형 질문과 확산형 질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이걸로 연결지어 설명을 하자면 자 먼저 회상형 질문은 기억할 수 있는 거 맞겠죠. 그 답이 1번이에요. 2번 어떤 사건에 대해서 개인적 가치나 태도, 의견 등을 표현하게 만드는 질문을 가치형 질문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해내는 거, 이것도 회상형 질문이 되겠죠.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것, 이것은 확산형 질문이 되겠어요. 이렇게 지금 질문이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몇 개나 맞출 수 있을까요? 혹은 몇 개를 틀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봤을 때 별로 틀릴 만한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이 20문제 중에서 여러분 최소한 12개 이상은 맞출 수 있겠죠. 12개 이상 정도만 맞추면 되니까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2015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할게요.